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엔 투자 수요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양시장이 지금 하락세입니다. 네.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이 0.5% 하락하고 있는데 4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내일 또 휴장이니까. 휴장이죠, 네. 휴죠. 네. 시장이 조금 힘이 없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 말고 이제 네.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죠. 발표가 됐는데요. 뭐 수치상의 변동은 없지만 네. 어쨌든 휴대폰은 좋았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G엔솔도 오늘 실적 나왔는데 전망치보다 180% 상회했다.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재가 될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100일을 맞이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형님이. 네. 뭐 자화자찬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100일 동안 뭐 했냐. 너무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내가 뭐 파월보다 경제도 더 잘 알고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교황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약간 좀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온도차가 게 아닌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거의 협상 다 된 국가가 하나 있대요. 어디죠? 어딘진 모르겠지만 네. 뭐 인도 얘기도 얘기가 나오고 나오던데. 우리 얘기도 나오고 하긴 네. 하는데 뭐 어쨌든 중국 빼고는 협상이 좀 돼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증신 올랐거든요. 네. 자, 이분 모시고 얘기해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손잡고 미국 한번 떠나가야죠. 그러니까요. 한동혁 네.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깔끔해졌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다. 일단은 좋은 일이 좀 있었다. 네.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 주말이었죠. 저번 주말 지난 네네. 주말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초대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최근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아이디어를 들어 직접 현장으로 와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도와주신 3프로 TV에도 굉장히 큰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안 나왔지만 네. 매일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좀. 네. 그래서 덕분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뭐 오늘이 4월 말일입니다만은 정말 큰 변동이 있었던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번 4월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지난 토요일 날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정말 돌아보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말 체리피킹 영역, 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뒤돌아봤을 때 향후에 굉장히 기억이 남을 만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뭐 한동혁 부장님 그 방송을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장님 왔다 가시고 저희가 그 다음날 오프닝인가 한동혁 부장님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못 믿었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현장에서 세미나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요즘 주로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세미나에 네. 와주신 분들이 이제 사전으로 이제 Q&A를 접수를 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들이 앞으로의 미국 시장 전망, 그리고 지금 사도 되냐, 그리고 어떻게 사야 되냐. 네. 뭐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좀 두렵긴 하지만은 기회가 될 것도 같은데 그에 대한 좀 확신을 얻고 싶어 하시고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겠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다 연필로 적어서 오. 직접 현장에서 Q&A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뭐 오늘 방송 통해서 또 현장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아마 지난 주말. 신청해 네. 주시고 아마 놀러 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통해서 뭐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했던 얘기가 단순 세미나 지나고 이게 뭐 유효 기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딱 하나의 자산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자산들이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비단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에서 지금 기회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즉슨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구성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나 또는 뭐 미국 채권, 뭐 프라이빗 채권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가진 자산들이 꽉 물려 있어서 내 것도 지금 빠져 있어서 알지만은 맞아. 못 움직이겠다 네. 이런 그 고민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100의 한 90 이상은 90% 이상은 그런 고민일 텐데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아니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가진 주식도
고점 대비 30-40% 빠졌고요. 많게는 네. 50% 빠졌고요. 뭐 국내 시장의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그 분야에서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내 것도 많이 빠졌고요. 옆에 있는 친구 것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운용하는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것도 너 것도 당신들 것도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 것만 지금 좀 손해고 물려 있고 미국 시장만 나올러 간다. 또는 뭐 테슬라만 나 혼자 엄청나게 잘 간다. 그러면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변경하기가 어렵죠. 내 건 빠져 있는데 좋은 자산들은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좋건 안 좋건 다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지 않으면 지금 우량주 포트폴리오 변경하지 않으면 그 시기는 좀 지나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화면으로 제가 모습을 봤는데 킹스맨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오, 네. 느낌 있네요. 엔투의 킹스맨과 우리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일단은 저희가 뉴스 네. 몇 개만 좀 소화하고 오늘 가져오신 내용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간밤에 일단은 트럼프 취임 100일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뭐 일단은 언론에서는 그래 이제 허니문은 끝났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사상 뭐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있고 뭐 본인들 입으로는 자화자찬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부장님이 볼 때 100일을 살짝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취임 전부터 네. 뭐 이제 허니문 기간 100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상상 못했던 허니문 분위기였죠. 네. 그런 상상 못했던 사실 시나리오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과격한 시나리오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뭐 반대로 보면 이를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타이밍도 제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핵심적인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의 어떤 성향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세미나에서도 트럼프의 XYZ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약간의 뭐 일본의 예전에 아베 총리의 뭐 두 가지 화살, 세 가지 화살 이런 정책들을 빗대어 얘기하면 트럼프의 세 가지 화살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 중에 네. 한 가지 화살이 공개가 된 거죠. 관세. 네, 관세에 대한 어.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과격하게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X값, 뭐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 바위보가 나올 차례인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결국엔 관세와 규제 완화거든요. 근데 이 관세를 덮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뭐 길게 봐서 미국의 관세 정책도 사실 국제 통상 질서를 다시 한번 미국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미국에 저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게 될 감세, 법인세 인하죠. 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와 그리고 이 규제 완화. 뭐 규제 완화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테슬라가 바닥부터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그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5월 그리고 앞으로의 뭐 2025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미국 주식 환경은 저는 꽤나 괜찮은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는사님이 진짜 네. 이런 허니문이면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뭐 어쨌든 아직 100일이니까 그렇죠. 두고 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00일 동안은 좀 뉴스도 참 많았고 네. 변동성도 심했지만 지금 아니면 이 재편을 언제 하겠냐. 부장님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또 계속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뉴스 또 하나 소화해 볼까요? 좋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주요 대기업 개별 면담,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집단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개별 면담은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지금 보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얘기 좀 오고 갈까요? 여기서 좋은 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와서 직접 뭐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을 만난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큰 보고 효과예요?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저는 우선 뭐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미국에 가서 직접 선제적인 어떤 그 투자를 기획했던 거는 네. 대단히 잘한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법인세 인하, 감세 정책은
지금 현행 미국이 법인세가 한 21% 정도 되거든요. 뭐 뒤에서도 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주요국의 법인세들이 대부분 20%를 넘습니다. 20% 초반에서 25% 정도 하는데 트럼프는 21%였던 미국의 법인세를 지금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이익이 6%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체감하시겠지만은 1%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그 1%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휴먼 리소스도 그렇고 어떤 공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회사의 시스템도 그렇고 고객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박자가 맞아야 사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터인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지금 감세 정책을 통해서 6% 이상의 어떤 그 이익 증가 효과를 기업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인터뷰한 것도 굉장히 많이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장 기업의 이익 증대에는 법인세 감세 효과만큼 바로 그 직결되는 요소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은 먼저 이제 미국에 가서 그걸 타결을 네. 했고 네. 투자를 해가면서 네.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인력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법인세 인하가 되면은. 그래서 현대차가 먼저 되게 빠른 결정을 한 거는 저는 정말 그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그거를 제한받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힘이 셉니까? 소비? 그렇죠. 손님은 왕이죠. 네. 손님은 왕입니다. 손님이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인 거죠. 네. 최대 소비 네. 국가니까. 그리고 사장님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구매자 그 판매자들과. 네. 네. 미국은 최대의 소비 국가니까요. 그런 그 장이 지금 한국에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미국이 뭐 우방국인 한국에 와서 뭐 그런 또 그 구매자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려고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떤 직함으로 온 건지가 저는 뭐 특사로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아들로 와가지고 만난다는 게 약간 갸우뚱하긴 한데 그래도 뭐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부장님 경제적 성과가 좋다라고 일단 자화자찬은 하는데 실제 월가에서는 뭐 지표들도 그렇고 당장 올여름부터 경제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경제 위기 또는 금융시장의 위기 이것처럼 좀 연관되기 마련인데 사실 경제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는 구간은 항상 정체되는 구간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언제나 나왔던 얘기입니다. 20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사실 언론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던 얘기가 경기 침체였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2024년 작년의 시작은 미국이 굉장히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가장 그 증시로서 2년 연속 번영했던 시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경기 침체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의 어떤 둔화되는 시기, 뭔가 표현을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은 그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 좀 슬로우해지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 슬로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큰 미국 경제의 방향은 계속해서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 시장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이 그에 대한 그 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한두 분기 그 성장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과연 이 시기를 기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침울하게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그 선택에 있어서 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기회로 본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네. 오늘도 좋은 자료 많이 갖고 오셔서 좋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좀처럼 오지 않은 요즘 같은 투자 기회. 지금 시장에서 줍줍할 자산 4가지. 야, 오늘 내용 4가지만 저는 쭉쭉 잘 4가지. 적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이 기회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미국 주식 진 바닥이다, 아니다, 일시적 반등이다,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료 어떤 자료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세미나도 준비하고 그런 방송 준비를 하면서 뭐 저도 공부를 다양하게 좀 많이 하는데 귀결되는 결론은 바이 아메리카예요. 미국 주식 저는 싸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채권도 역시나 기회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고 신흥 시장이 뭐 브라질 시장에서도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인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기를 저는 체리피킹할 수 있는 영역, 정말 땅바닥에 자산의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미국 주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땅바닥에서 주어야 되는 미국 주식은 우량주 포트폴리오 한 10개에서 15개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한 이유가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뭔가 바닥에서 턴을 해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좋은 우량주들만 압축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충격을 쇼크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은 정신 차리고 뭔가 옥석가리기를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무역 분쟁 상황이 저는 시계제로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습니다. 네.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바뀔지 아닐지를 모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일간 신문이나 뭐 석간 신문이나 뭐 나오는 거 그 다음날 되면 또 달라지고 맞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 전망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망이 우리가 뚜렷할 때를 기다리면 이미 자산 가격은 거의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다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그러면 무엇으로 진바닥인지 뭔가 최악은 지났는지를 판단하느냐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장표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경험 속에서 지나왔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한번 볼게요.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그 주식의 역사가 1602년에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1600 이네요. 암스테르담에서 그 국제무역 대항해 시대였으니까요. 배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때 뭐 남녀노소 안 한 뭐 직업군도 그렇고요. 거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모든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첫 주식 급락 사태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주식이 거래된 역사입니다. 네. 네, 거래소의 첫 역사예요. 네. 그 이후에 뭐 우리가 경험했던 IMF, 닷컴 버블, 9.11 테러부터 뭐 작년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그리고 지금의 이슈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바닥을 경험했는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바닥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뭘 보고 저점을 판단했는가? 저 모든 크라이시스를 관통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모든 크라이시스를 관통하는 바닥의 징조가 하나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예를 들어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 팬데믹, 차이나 쇼크 뭐 이런 이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15년도에 차이나 쇼크, 뭐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하루하루 촉각을 다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전문가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방송도 못했죠. 네, 어떻게 우리가 그 겪어보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아직 그 백신도 없는데 뭐 모더나를 맞아야 돼, 화이자를 맞아야 돼, 뭐 mRNA를 해야 돼, 뭐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풀릴지 몰랐으나 바닥은 나왔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바로 사람의 심리였어요. 심리. 근데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사람의 투자자의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빅스 지수인데 네. 우리가 뭐 빅스 지수를 공포 지수 뭐 이렇게 불리우지만 사실 정확한 정의는 S&P 500이 향후 앞으로 30일 동안
위로 아래로 얼만큼 움직일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옵션 가격을 토대로 파생 상품을 토대로 역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4월 4일 리버레이션 데이 그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그날의 어떤 빅스 지수가 45 정도를 했고요. 네. 이 빅스 지수의 앞으로의 미래값 선물 지수도 30을 상회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사실 역사상 많은 크라이시스 중에서 이 45란 얘기는 내가 가진 그 S&P 500의 어떤 마이너스 폭이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났는데 보통 마이너스 30-40% 할 때 빅스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45% 빠질 수도 있대요. 또는 45%또 오를 수도 있대요. 네.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45라는 빅스 지표거든요. 아하. 근데 이 이상에서 45 레벨 이상에서 그냥 사실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어떤 전망을 듣지 않고도 그냥 눈 감고 샀다. 이렇게 가정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까지 올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앞서 봤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네. 어떠한 견해를 참고하고 전문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듣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사면은 그냥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45. 네. 그게 통계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숫자만 보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오른다라는 건 저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네. 눈 딱 감을 수가 없어 나는. 눈 딱 감고 들어갈 수가 이게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전제가 S&P 500이에요. S&P 그래도 500. 우량한 500개의 대표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함의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바닥을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일부 종목에 또다시 몰빵하거나 일부 종목으로 그 전에 인기 있었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 발을 담그면 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S&P 지수 대비 퍼센테이지인 거죠, 저게. 네, S&P 네. 500을 요 순간에 투자를 했을 때 네. 5년 내에 정구간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4월 4일 기준으로 그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은 거의 2010년 이후에 거의 최대치를 코로나 네. 때만큼 올라왔던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닷컴 버블 때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4월 달에 경험했던 이슈가 닷컴 버블이나 코로나 때의 상황과 그거보다 더 심각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이건 비즈니스의 조정 관계지 뭔가 어떤 질병이 돌거나 또는 이 메커니즘이 꼬여서 뭔가 버블이 터지거나 그로 인한 신용경색이 일어나거나 기업이 부도나는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공포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미국 경제사 그리고 자본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몰랐고 이때의 긍정론들은 언제나 비난을 받아왔으나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로는 최악은 지난 것 같다라는 자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좀 내부적으로 참고를 하기도 하고 이 백창규 연구위원이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네네. 내주시는데 네. 백창규 연구위원이 이제 PhD도 갖고 계시고 이 뭔가 그 알고리즘으로 단연간 이렇게 그 추적을 해오면서 시장의 저점을 맞추는 모델을 발표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모델이 14년간 히트레이쇼가 90%라는 거는 10번 중에 9번 맞췄다는 얘기고요. MDD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 그래서 뭔가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거보다 하락할 최대로 많이 하락한 게 마이너스 1%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그 정교함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최악의 상황들은 네. 2010년부터 25년 한 15년 동안 11번의 과매도 시그널을 발생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4월 달이었고 최근으로 치면은 팬데믹 2020년의 경기도나 23년도의 하드랜딩 우려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빠졌었다. 그리고 제가 뭐 통계치로 항상 말씀드리는 S&P 500이 속락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빨리 빠졌다라는 네. 겁니다. 아, 네.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틀 연속 4% 이상 빠지고 3일까지 빠졌던 거는 저도 통계 역사상 과거를 알몸니 돌려봐도 찾기 어려운 그 케이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 찾기 어려운 케이스였고 S&P 500이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마이너스 2 정규분포까지 갔다는 거는 네. 거의 극단의 95% 이상을 찍었다라는 표현이고 사실 S&P 500을 제껴놓고 보면은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락이 굉장히 그 역사적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심한 그 과매도 구간을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다가 CNN Fear and Greed Index라고 치면은 CNN 홈페이지에서 이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게이지 바로 돼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쪽으로 있으면은 시장에 공포가 많은가 보다, 뭐 이쪽은 굉장히 탐욕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37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예전에 이게 한 2였어요. 네. 4월 그 관세 이슈 있었을 때 2에서 5 사이였거든요. 네. 이거는 CNN에서 이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로 거의 최초입니다. 최저치인 거죠? 네. 2라는 처음 본 지수예요. 숫자가. 근데 이 지표가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발표하는구나 이게 아닌 게 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장 변동석, 빅시 지수, 안전자산 수요, 정크본드 수요, 옵션 시장, 주식 가격폭, 주식 수요, 가격 모멘텀까지 그러니까 많은 시장의 어떤 측정 요소들을 믹서기처럼 갈아 넣어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그 통합적인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끝단으로 바늘이 갔다는 거는 네. 거의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익스트림 그리드,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환호할 때 이 100에 간다는 얘기는 네. 채권 강세, 주식 강세, 비트코인 강세, 부동산 강세, 그리고 내 심리 최고치. 전부 오르고 다 좋다고. 네, 다 좋은 거예요. 유토피아네. 네. 네. 그런 상황까지 가야 이 끝단으로 갑니다. 네. 긍정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근데 이쪽 끝단으로 갔다는 거는 거의 세상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겠죠.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녹아서 발생한 거거든요. 아니 지수가 두 자리를 빠지니까 야. 진짜 공포의 극이죠.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겪었던 네. 하락폭은 네.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국면임을 우리는 이 지표의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좀처럼 그 어려운 상황이 네.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대중의 심리는 정말 또 극단으로 가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항상 투자 시장에서 기회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펀더멘탈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네. 시장을 둘러싼 오해가 굉장히 격차가 클 때 가격은 엄청나게 박앤셀 돼 있습니다. 그러겠다. 네, 저는 그 시기를 우리는 4월 동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마음의 때문에 평화님이 근데 네. 피어에 더 들어가야 했네요. 저 마음이 또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어로 간다는 것과 네.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네. 때는 빅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겠죠? 공포 지수와? 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요. 근데 이제 빅스 지수를 포함해서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또 하기 때문에, 사실 더 복합적인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게 이 부정의 극단으로 갔던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2012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거의 처음 보는 지표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1년 뒤, 2년 뒤 새로운 또 시장이 빠지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 뭐 이런저런 일들이 또 있어서 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항상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건 더 많이 과민 반응을 보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의 한 60% 이상, 거의 70% 육박하는 게 사람이 매매를 하지 않아요. 기계가 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나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레이딩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ETF에 대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네. 사실 사람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자동화돼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생각했던 이성적인 구간보다 더 과매도되는 경향이 많고요. 반대로 됐을 때 더 과매수되는 반응도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가는데 건설적인 생각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부장님 그러면은 미국 주식 우량주 포트폴리오로 지금 변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량주를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바스켓에 담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뭐 S&P 500 ETF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나요? 그러면? 네, 뭐 가장 쉬운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덱스를 분할해서 이제 매수해 가는 방법이 뭐 버핏이 뭐 이야기했듯 나처럼 뭐 좋은 종목도 오래 들고 있을 자신 없으면 뭐 S&P 500 지수 사는 게 맞다. 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는 바야흐로 AI의 시대고 네. 가장 큰 돈을 벌어주게 될 섹터는 저는 AI가 되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 S&P 500이 AI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실 그냥 미국의 경제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한 방법이 AI와 그리고 미국의 큰 방향은 지금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정부였던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제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또 우량 제조업 기업, 그다음에 소비주들도 저는 뭐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2030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만큼 더 많은 그 인구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가 맞아요. 미국입니다. 뭐 네. 전에 자료에서 좀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미국의 소비주들도 지금 체리피킹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좀 개인 투자, 뭐 내가 몇 종목 골라서 하는 투자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네. 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기관 투자자들 뭐 펀드나 또는 다양한 간접 상품들 대비 안 좋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학개미라고 일컬어지면서 우리가 생소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나가는데 미국인들은 본토 시장에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하는데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장기간 보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말씀해줬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또 분기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그 양상을 추적하고 맞아요. 또 변경을 해나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내 포트폴리오나 네. 남의 포트폴리오나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나 똑같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거를 충분히 뭐 손절을 해서라도 좋은 우량주 포트폴리오로 갈아탈 수 있는 굉장히 좀 희귀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기를 좀 포트폴리오 재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오늘 줍줍할 네. 네 가지 자산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봤거든요. 그래요? 이제 첫 번째가 미국 주식인데 요 미국 주식에서 이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요것만 짚어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세미나에서 그 트럼프 정책 XYZ 세 가지 네. 뭐 화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것만 세미나 못 가신 분들 위해서 방송에서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장표 보여주시면 네. 트럼프 정책엔 세 가지 화살이 있다라고 네. 저는 표현을 드렸는데 뭐 쉽게 말해서 가위바위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만 봤던 거고요. 그 시장에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미쳤고 앞으로 YZ가 나올 게 감세랑 규제 완화인데 감세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법인세 인하를 얘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법인세율이 24%고요. 미국이 현재 21%, 그리고 일본이 23% 쭉 주요국들의 그 법인세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15로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의 이익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관세 이슈만큼 굉장히 상장 기업에 긍정적인 네. 그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네.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상장 기업들한테 굉장히 우려감을 끼친 그것을 상쇄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당근 책이다. 유인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규제 하나. 지금 규제 하나에 대해서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비감독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테슬라. 그래서 네. 텍사스 오스틴에서 네. 당장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줬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 로보틱스 그리고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 행정부의 어떤 그 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는 이제 4월 이후에는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월까지 경험했던 것들은 이미 시장에 녹았고요. 네. 이미 시장에 반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시장에 안 녹아 있는 것들을 봐야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 아메리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 USA 뭐 아니냐 막 떠난다. 이랬는데 바이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전략을 어느덧 말할 때가 됐는 게 지금 네. 다우 뭐 S&P 500 기준으로는 6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고점을 찍었는지 확인하는 거는 제가 들어갈 때는 정말 고점입니다. 저도 그런 지표를 여러분 해요. 제가 살 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나가세요.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줍줍해 볼까요? 채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앵커님들께서 뭐 지난주까지 뭐 셀 아메리카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나온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는 셀 아메리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야, 셀 아메리카가 나오는 국면이면 와 진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특히나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셀 아메리카라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진짜 주식을 사야 되는 정말 끝단의 공포까지 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걸 좀 객관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미국 채권은 저는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 이런 저평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야, 라는 그래요? 질문으로 대받아칩니다. 네.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 이야기를 해요. 사실 네. 셀 아메리카 그다음 미국 채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양상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 파란색 선이 미국 국채의 미국의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프라이머 딜러사들의 응찰률입니다. 2.5가 평상시예요. 네네. 평상시 한 2.4에서 1점 후반대에서 네. 한 2 이상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미국 국채를 미국 정부가 발행했으면 250만 원의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모주 신청처럼. 네. 그래서 경쟁률이 2.5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셀 아메리카와의 구호와는 달리 미국과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2배 이상으로 더 사고 싶어하는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리테일에서 개인 투자단에서 셀 아메리카를 외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응이 나와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4%, 4.5%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4%, 뭐 4.18%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대 이상에서는 장기간 달러 자산을 4%의 어떤 예금 이자로 고정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면 1%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하는 금리가 1.75%까지 아마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예금 금리가 2% 초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주 잘 나와도 2.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의 신용을 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국채가 4% 이상을 확정해서 준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 있는 예금을 다 팔고 미국 채권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팩트죠. 왜냐하면 팩트, 네. 우리나라 예금이 갖고 있는 신용도는 예를 들어 4대 은행의 뭐 S은행, N은행, 뭐 K은행의 신용도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신용도로 우리가 예금을 드는 겁니다. 네. 이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은행이 속한 국가가 그래도 건전해 라는 생각으로 예금을 드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자본시장의 기축이 되는 자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예금 금리보다 2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는 넌센스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면 예금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죠. 미국 국채로. 네. 그런 상황이 저는 오래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베센트가 분명히 금리는 내릴 겁니다. 금리는 미국 금리 인하 나올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경로는 금리 인하 경로로 가고 있고요. 오늘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가 오늘 장표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 인플레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전달 대비 인플레 안 오르는데 내가 관세 정책 이렇게 해도 안 오르잖아. 그 금리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는 미국에서 나올 터인데 지금의 어떤 미국 채권 시장을 둘러싸고 4월 달에 나왔던 그런 반응은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는 역시나 기회라고
생각을 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사야 되고 채권도 사야 되고 그럼 비율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항상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해서 이번 달에 좋았던 자산들이 뭘까, 뭐 네. 주식들이 뭘까 해서 이제 세미나 때 공유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개나 나오잖아요. 미국 주식도 지금 객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고 미국 채권도 싸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시기라는 네. 그러니까 같이 빠진 네.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건데. 그렇죠. 네, 동반 약세를 이렇게 뭐 가끔씩 이런 동반 약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그 뭔가 과도하게 이렇게 거칠게 두 자산이 많이 빠진 케이스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또 뭐 달러까지 해가지고 트리플 약세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네네. 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부장님도 전문가로서? 미국 저도 이 현업을 지금 올해가 횟수로 13년 차인데 미국 채권과 주식에 대한 기회가 동시에 있었던 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동시에 뭐 우리나라 저는 코스피도 정말 극단적으로 바닥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웃긴 게 선진 시장, 그다음에 신흥 시장, 그 뭐 신흥 채권 주식, 뭐 그와 파생된 것들, 그리고 미국 본토 주식, 미국 본토 채권 이게 지금 다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게 저는 되게 기념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6대 4 정도로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시나요? 그거는 네. 그 투자자 성향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크게 두 가지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매월 뭐 제2의 월급처럼 또는 매월이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나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어가 1번이고요. 그리고 난 현금 흐름은 됐고 그냥 본체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 주가가 오르는 자산에 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가 네. 2번이라고 하면 1번, 2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월 분배금을 받고 뭔가 노후 생활을 먼저 대비하고 지금 채권 가격이나 어떤 뭐 뒤에서 말씀드린 월 분배금으로 나오는 커버트콜 같은 자산으로 월 100만 원, 3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럼 거기에 얼마를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고민이고요. 나는 이것보다 뭔가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바텀 피싱 영역에서 뭔가 AI 산업이 살쪄가는 그 구간에 함께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이쪽에 얼마를 투자해야지 이 두 가지를 먼저 갈라놓고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6대 4다, 7대 3이다 이건 규정할 수가 없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세팅해 가느냐,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아가느냐를 후에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까지 그럼 이야기를 빨리 6대 4, 들어보면 7대 3은 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AI 시대입니다. 잠시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2부에 킹스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한동혁 부장님 오늘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공포의 구간부터 저희는요 지켜봤습니다. 지금 사실. 아니면 네. 언제 사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온몸으로 화살 3개가 뭡니까 막 다 꽂혀서 나가실 때도 있고 그러게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 네. 오늘은 지금 바닥에서 좀 줍줍해야 할 4가지 자산 이 주제로 큰 주제로 설명해주고 계시고 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네. 채권은 채권인데 야, 또 어렵습니다. 브라질 채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채권 오케이입니다. 근데 브라질 채권은 갸우뚱하거든요. 왜냐 잘 몰라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가져오셨습니까? 이 브라질 채권은 뭐 우리나라 이 투자 업계, 개인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그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금융 프로덕트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비과세로 10%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예 원천징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에 투자해서 얻는 이자 수익, 자본차득 수익, 환차액 수익이 다 세금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뭐 15.4% 또는 뭐 구간마다 30%대, 50%대 내는 분들이 각각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자를 받는 생활 내에서 이 브라질 채권을 선택했을 때 텍스가 제로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그 차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죠. 근데 제가 13년 만에 브라질 채권을 저도 처음 투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브라질 채권을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동안 다 약간 성장 쪽에, 미국 주식 쪽에 많이 맞춰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13년 만에 브라질 채권을 산 이유는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 지금의 브라질 채권을 제가 이제 10억 기준으로 해놨는데 0을 지우고 한 1억 기준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반기마다 브라질 채권은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한 600만 원 가까이 줘요. 지금은 조금 그 브라질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한 580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브라질 채권이 10% 이자거든요. 근데 10% 지금 더 주잖아요. 그렇죠. 거의 6%, 거의 12%를 주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다 비과세인데 브라질의 기준 금리가 지금 14.25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지금 물가를 브라질 경제가 좋거든요. 소비 생활이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0% 이자도 줌과 동시에 만기 가면은 실제로 1,000원의 채권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 브라질의 중앙은행 금리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800원 가 있거든요. 800원 초반대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800원의 채권을 사면은 만기 되면은 1,000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의 추가 수익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기 수익률은 거의 12%, 13%를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 국채가 굉장히 체리피킹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이제 무역 분쟁과 엮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로이터도 그렇고요.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세계 이제 언론에서 브라질에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될수록 사실 브라질이 계속해서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무역 분쟁 때도 그러했고요. 그 왜 그러냐면 브라질은 전 세계 농산품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정말 그 1, 2급으로 원자재 보유 국가로서 강국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러브콜, 중국도 러브콜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4일 날 그 상호관세 발표했을 때 5개 국가만 상호관세 10% 부과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호주랑 브라질이 포함이 돼 있고 브라질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역 이제 흑차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그 관세로 위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조명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대선이거든요. 네.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행정부 입장에서 퍼퓰리즘이나 더 많이 돈을 쓰는 그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내수를 어렵거든요. 위해서. 네. 그래서 사실 뭐 연초부터 브라질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었고 지금 브라질 국채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헤아라 같은 경우도 브라질의 이제 통화죠. 헤아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대비 굉장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규로 우리가 이제 브라질 국채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굉장히 유리한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부장님께서 이제 투자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이제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일까요? 브라질 국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는데 지금은 장기채를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이제 공표를 한 게 한 올해 연말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나 내년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히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좀 장기채가 유리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MTS 통해서도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보시고 좀 장기채 중에 이 브라질 채권은 달러로 표시되는 브라질 채권이 있고 네. 헤아라로 표시되는 브라질 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헤아라 채권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네. 그 이유는 달러로 표시되는 채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달러로 표시되는 외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에서 발행하는 외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의 기준금리와 그 달러의 방향성과 좀 같이 가요. 근데 이제 헤아라 같은 경우는 저는 브라질 자체를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헤아라도 좋을 것 같고
브라질의 금리 상황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리패킹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네. 자산 가보겠습니다. 커버드 콜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약간 네.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고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네. 변동성 장세에서 뭐 많이 뜨는 자산이다 이러는데 오늘도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선 커버드콜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네. 전에 네. 이 장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좋아요. 싶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 중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네. 이게 제가 네 번째로 사실 커버드콜 이전에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상황인데 네. 이게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뽑은 코스피의 5년간 PER 분포예요. 5년이 아니죠. 장기간 이제 20년 정기 분포인데 보면은 -2 정기 분포 수준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사례를 보면은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 코스피에 위치하고 있는 정도가 더 극단에 있어요. 네. 뭐 거의 코로나 때 수준보다도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코스피의 수준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란 겁니다. 코스피의 레벨은.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국내 지수를 사? 국내 종목을 사?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인구 구조나 앞으로의 뭐 경제 탄력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위로 뭐 3천, 4천, 5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바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커버드 콜이라는 겁니다. 커버드 콜의 그래프는 제가 뭐 오늘 어렵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ETF로 이루어진 자산은 지수가 오르거나 횡보만 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계속해서 매달 1% 이상의 분배금을 수취하도록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네.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하락하면 그대로 하락도 맞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월 분배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버드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단점, 빠졌을 때 커버드콜의 기준가가 내려올 수 있는 단점이 우리나라 시장을 봤더니 정말 극단적인 위치까지 지수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커버드콜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 지수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이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라면 굉장히 월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구나. 저는 가히 국내 커버드콜을 할 수 있는 꽃장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네. 지금 커버드콜을 갖고 있는데 네. 예전에 커버드콜은 1.0세대였고 네. 저는 좀 올드 패션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의 요즘 나온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단점조차 깼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도 커버드콜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제한돼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다이나믹하게 지수가 오르면 같이 따라가서 먹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네. 박스권 횡보를 해도 괜찮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커버드콜 2.0 요즘 나온 커버드콜의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네. 상승 참여율도 향유를 하면서 월 분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럼 한 가지 고민이 이쪽으로 빠질 그렇죠. 리스크인데 그렇죠. 지금 앞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국내의 코스피 상황이 저는 극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엄청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잠깐 제껴놓고 보더라도 네. 아래쪽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빠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통계가 말해준다. 네.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월 분배금을 받는 국내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거 재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한번 또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몇 분 남아서 네. 요거 혹시 뭐 분배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구조로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뭐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료가 있을까요? 네, 한번 요 마지막으로 한번 네. 볼까요? 네네네네. 마지막으로 보죠. 최근에 한 2억 원 정도를 분배금 형태로 받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다라는 투자자분이 계셔서 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50%는 브라질 국채를 샀고요. 1억 정도는 이제 1억은 브라질 국채 산 거죠. 그리고 이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전체를 볼게요. 절반은 커버드콜을 샀어요. 네.
그럼 평달은 커버드콜 2월, 3월, 4월, 5월에는 커버드콜에서 한 월 분배금이 1.5%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에서 1.5%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1억으로 매달 150씩 받아요.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예시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월, 7월에는 750만 원씩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온 이유가 브라질 국채에서 들어오는 이자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1년에 네. 2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브라질 국채는 이자가 1월, 7월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2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이렇게 표시를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의 상황과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정확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서 네. 나중에 실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런 현금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커버드콜이 한동혁 부장이 꽃장이라 그래서 이것만 해서 월 분배금 받겠다 이게 아니라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네. 있는 네. 보완해줄 수 있는 채권들과 함께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월 분배금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좀 올라와 있거나 네. 브라질 채권 가격이나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제가 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특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기초 자산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커버드콜 내에서도 제가 네. 오늘은 개략적인 아이디어만 네. 말씀드렸지만 네. 커버드콜에서 분배금을 받는 구조에서 네. 이게 결국엔 옵션이라는 거를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옵션을 얼만큼 많이 너무 많이 매도하면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 커버드콜 주가가 못 올라와요. 그렇게 분배금 쓰는데 다 체력을 소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반등할 때도 그 기준가가 올라오고 충분히 월 분배금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지난주 네. 오프라인 갔었어야 되는데 날씨가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또 뭐 계획이 있으시겠죠? 또 계획 언젠가? 있으시죠? 네. 오프라인 세미나 부장님? 언젠가 저희는 뭐 또- 항상 월말 네. 하고 있고 이번 횟수로 9년째예요. 그래서 네. 특이한 뭐 특별한 세미나는 아니었고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주셔서 좀 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월달에도 또 만나뵐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요. 네. 별로 뭐 좋진 않아요. 코스피가 0.5% 하락, 코스닥 하락폭 키워서 1%대 크게, 하락 보여주고 네.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뭐 삼성전자 0.3%, 하이닉스가 1%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크게 빠지네요. 3.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금융주가 단연 오늘 좀 선방하는 엔터도 모습.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엔터도 지금. 괜찮고요. 네. KB금융이 뭐 1% 가까이, 신한지주가 1.7%, 그리고 메리츠 금융도 오르고요. 네. 하나금융도 오르고 있는 상황까지 한동혁 보겠습니다. 부장님과는 아마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인사를 그래요. 할 것 같은데 네. 긴 연휴 끝나고 수요일 날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쉬어가는데 중요한 지표 발표도 미국에서 이어지고 뭐 GDP, 네, 오늘 뭐 PC, PC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정리해서 저희 금요일에 또 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